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에 반지하 방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31살의 고아라 씨는 이미 2시간 넘게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축축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벽구석에는 곰팡이가 검은 얼룩처럼 번져 있었죠. 작은 형광등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는데 불빛이 가끔씩 깜빡거릴 때마다 아라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실에 쓸린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하다 보면 생기는 상처들이었죠. 손끝이 욱신거렸지만 아라 씨는 이를 악물고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이 부업으로 받는 돈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 몇만 원이 아들의 약값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벽에는 석 달치가 밀린 월세 고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종이를 볼 때마다 아라 씨의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집주인은 이번 달까지만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번 달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이 좁은 반지하에서마저 쫓겨난다는 뜻이었죠. 방 한켠에는 작은 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준이의 호흡기 약이었습니다. 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했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기침을 했고 심할 때는 숨을 쉬기도 힘들어했죠. 병원에서는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반지하의 습한 공기는 아이에게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사할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당장 다음 달 약값도 걱정인 처지였으니까요. 아라 씨는 재봉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쉴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3년 전 마지막 직장을 다닐 때 샀던 검은색 블라우스가 그나마 가장 깨끗했습니다. 아라 씨는 그 블라우스를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리미의 열기가 천에 닿을 때마다 주름이 펴졌지만 세월의 흔적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소매 끝이 약간 헤어져 있었고 단추 하나는 색이 다른 것으로 바꿔 달아야 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1살 한때는 촉망받는 디자이너 지망생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교수들에게 재능을 인정받았었죠.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는 지친 눈과 거친 손을 가진 여자만 서 있었습니다.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라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작은 침대에서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살짜리 아들 준이였습니다. 준이는 잠결에 기침을 했습니다. 아라 씨는 급히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미열이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열이 아직 내리지 않은 것이었죠. 아라 씨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면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S그룹,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경력 무관, 학력 무관의 디자인실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봤을 때 아라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기업은 명문대 출신, 화려한 경력자들만 뽑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공고는 달랐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라 씨는 밤을 새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작품들, 졸업 후 혼자서 그렸던 디자인들을 정리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만약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나 더 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잠잘 시간은 하루에 서너 시간도 되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돌볼 시간은 더욱 줄어들 것이었죠. 아라 씨는 잠든 준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준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픈 아이를 두고 나가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시댁이라고 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부탁하자니 민폐가 될 것 같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를 돈도 없었죠. 결국 아라 씨는 결심했습니다. 준이를 데리고 면접장에 가기로요. 무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면접장에 아이를 데려가면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넣고 그 다음에는 준이의 해열제와 물통을 넣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달랑 5,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왕복 교통비로 3,000원 정도가 들 것이고 남는 2,000원으로는 아이에게
빵 하나 사주는 것이 고작이었죠. 아라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서울 도심의 S그룹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고 건물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들의 표정은 무뚝뚝했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아라 씨는 그 풍경을 보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이는 엄마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높은 건물들이 신기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따금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준아, 오늘 엄마 중요한 일이 있어. 조용히 있어줄 수 있지? 아라 씨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살짜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엄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33층 면접 대기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라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대기실은 이미 지원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같이 완벽한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날렵한 힐을 신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메이크업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아라 씨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3년 된 블라우스, 몇 번이나 기워 신은 검은색 구두, 그리고 품에 안긴 아픈 아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얼른 고개를 돌렸죠. 아라 씨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준이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목 아파. 아이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 씨는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아이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준아. 엄마 면접 끝나면 바로 병원 갈게. 그렇게 속삭이는 아라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표정의 여직원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목에는 S그룹 직원 명찰이 걸려 있었죠. 그녀는 아라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준이에게 멈추었습니다. 고아라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는 면접장에 동반하시면 곤란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해요. 여직원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조용히 앉아있게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주변 지원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애를 데리고 면접을 왔대. 비상식적이지 않아? 저런 사람이 뭘 어쩌겠다고. 귓가에 꽂히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라 씨의 귀가 따가웠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라 씨는 여직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목소리가 흐느끼듯 갈라졌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바닥에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지만 눈앞에서 울먹이는 여자를 차갑게 내쫓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라 씨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차가운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 34살의 나이에 S그룹 부사장 자리에 오른 남자, 재계에서 냉철함과 비정함으로 유명한 천재 경영인 박승준이었습니다. 아라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4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아니 지금도 꿈에서 보는 남자, 그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라 씨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승준은 복도를 지나 면접실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와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죠. 대기실에 있던 지원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S그룹의 부사장, 회장의 외아들이 직접 면접장에 나타났으니 긴장되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승준은 대기실을 스치듯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심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 누구도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는 여자, 낡은 블라우스를 입고 품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옆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아라였습니다. 승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그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4년 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승준은 아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인과 학생이었고 그는 경영학과 학생이었죠.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첫 만남을 승준은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고 그는 그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었죠. 처음으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여자들은 그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고 그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아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승준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대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으로, 친구로, 그리고 나중에는 연인으로요.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캠퍼스를 걸었고 함께 밤을 새워 이야기했고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승준은 그녀에게 청혼까지 생각했었죠. 비록 집안의 반대가 예상됐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취방은 비어 있었고 학교에서도 자퇴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준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죠.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승준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바쳤는데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그 후로 그는 변했습니다. 더 냉정해졌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 34살의 나이에 S그룹 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아픈 아이를 안고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로 승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야. 그때 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승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라의 품에 안긴 아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4살쯤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이의 이목구비가 어딘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승준은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오른쪽 귀 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고 까만 점이 있었습니다. 승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점, 박씨 집안 남자들에게 대대로 유전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도, 그의 할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승준 본인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오른쪽 귀 뒤, 작고 까만 점. 승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귀 뒤를 만져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아이의 나이 4살. 아라와의 마지막 만남. 4년 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요. 승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충격과 혼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혼자 떠났던 것일까요? 왜 아이를 혼자 키웠던 것일까요?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정말 저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일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S그룹의 부사장이었으니까요. 부사장님, 비서실장 한기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호 실장이 다가와 승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승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면접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도 그의 시선은 아라와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준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승준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승준은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4년 전 그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녀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 아이,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 아이, 4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승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녀가 떠났는지,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승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라와 아이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4년 동안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라 씨의 면접은 어떻게 될까요? 승주는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대기실에 남겨진 아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간 남자, 박승준, 그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년 전 그녀가 떠난 이유, 그것은 그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준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태어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했을까요?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라 씨는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려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있어서인지 볼이 발그레했죠. 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해낼게. 아라 씨는 속삭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면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승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이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라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멈추었던 시간이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날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4년간의 오해와 진실, 면접실에서 나온 아라 씨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준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까보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뜨거웠죠. 준이는 엄마의 품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준아, 괜찮아? 엄마한테 대답해봐. 아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기침만 할 뿐이었죠. 면접은 어떻게 됐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픈 아들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면접실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 박승준, 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라 씨는 서둘러 로비로 향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택시비가 없으니 지하철을 타야 했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 준이의 몸이 갑자기 축 늘어졌습니다. 준아, 아라 씨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준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아이의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아, 준아, 아라 씨의 비명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S그룹 본사 로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경비원이 달려왔고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가 쓰러졌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산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이 소란스러웠지만 아라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아, 정신 차려. 엄마야. 준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33층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온 사람, 검은 수트 차림의 남자, 박승준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면접 심사를 마치고 임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비서가 급히 들어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로비에서 아이가 쓰러졌다고. 면접 보러 왔던 여자의 아이라고요. 승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뛰어내려왔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승준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라 씨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 창백한 얼굴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녀. 승준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 실장,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S그룹 병원 응급실 준비하세요. 최고 의료진 대기시키십시오. 한기호 실장이 즉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그룹에는 자체 병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춘 곳이었죠. 그곳의 응급실이라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주는 아라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라 씨, 아이를 제게 주세요. 아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승준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사장님, 빨리요. 시간이 없습니다. 승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준이를 내밀었습니다. 승준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4년 전 캠퍼스에서 아라의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준이는 승준의 품에서 희미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이 뜨거웠습니다. 승준은 아이를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차 대기시켜. 그의 명령에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로비 앞에 대기했습니다. 승준은 아이를 안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아라 씨도 뒤따라 탔습니다. 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S그룹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서 승준은 준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승준을 향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준이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승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아이는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라고요. 괜찮아. 곧 병원에 갈 거야. 조금만 참아. 승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를 안아보는 것이, 처음으로 아이를 달래보는 것이,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라 씨는 옆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4년 만에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밖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S그룹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스트레처가 준비되어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준이는 즉시 스트레처에 옮겨졌고 응급실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아라 씨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아라 씨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승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아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응급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몸에 링거가 꽂히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모니터에는 아이의 심장 박동과 산소 포화도가 표시되었죠. 아라 씨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승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라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닿는 체온이었습니다. 아라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승준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승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4년간의 그리움과 원망, 슬픔과 후회가 침묵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아라 씨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네, 제가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떻습니까? 급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기관지가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라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입원비. S그룹 병원의 입원비는 일반 병원의 몇 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지금 몇천 원밖에 없었죠. 입원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승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아라 씨. 승준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 걱정만 하세요. 다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아라 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낳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준이는 1인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내다보이는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아이는 깨끗한 침대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열도 많이 내렸고 숨소리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라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승주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승주는 29살이었습니다. S그룹 회장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후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MBA를 마치고 돌아왔죠.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고 회사에서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아라라는 여자였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캠퍼스에서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팔기도 했죠. 승주는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재벌가 아들인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여자가 신기했으니까요. 주변의 여자들은 하나같이 그의 배경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승준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대했고 알게 된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승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몰래 만났습니다. 집안에서 알면 반대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숨겨진 시간들은 행복했습니다. 캠퍼스 뒷산을 함께 걸었고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고 밤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준은 그녀에게 청혼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집안에 반대가 있더라도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오미정 회장이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찌감치 아들 주변에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승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아라와의 관계도 당연히 보고되었습니다. 그날 승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아라의 신상조사 서류였습니다. 가족관계, 재산 상태, 학교 성적, 심지어 아르바이트 내역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어머니? 승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보면 모르겠니? 내가 만나고 다니는 그 계집애의 조사보고서야. 오미정 회장의 말투는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빚이 3억이 넘더구나.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천박한 계집애가 우리 집안 아들에게 접근했다? 뻔하지. 돈 때문이야. 어머니, 승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오미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런 여자들은 다 똑같아.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거야. 지금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아니면 내가 직접 정리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승준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라와 결혼할 생각입니다. 오미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결혼? 미쳤구나. 정말 그 여자가 무슨 수를 썼길래 내 정신줄을 이렇게 놔버렸어? 어머니,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야? 오미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오늘부터 넌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그리고 그 여자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어머니, 승준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경호원들이 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승준은 사실상 감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외출은 금지되었습니다. 회사 출근조차 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승준이 과로로 쓰러져서 쉬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승준은 미친 듯이 아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몰래 빼돌린 구형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차단 신호뿐이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승준은 절망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떠났다고, 아니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감금에서 풀려났을 때 승준은 곧바로 아라의 자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학교에 확인해 보니 자퇴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승준은 그녀를 찾으려 했습니다. 흥신소를 고용하고 사람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승준은 변했습니다. 더 냉정해졌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에만 몰두했죠. 그 결과 34살에 S그룹 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 질문들은 4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승주는 창가에 서서 4년 전의 기억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이, 4살짜리 남자아이. 어쩌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 아이의 귀 뒤에는 작고 까만 점이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표식. 승준 본인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었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승주는 아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4년간의 고단함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승주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기호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한 실장. 승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4년 전 어머니가 고아라 씨를 만났던 기록을 찾아 한기호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알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찾아야 해. 어머니가 그녀에게 뭘 했는지, 왜 그녀가 떠났는지 전부 알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한기호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승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내 전화와 문자 기록도 확인해. 4년 전 내가 아라에게 보냈던 연락들 왜 그녀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네, 부사장님. 한기호 실장이 물러갔습니다. 승준은 복도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년 전의 진실, 그것이 무엇이든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이는 밤새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열도 내렸고 기침도 많이 줄었죠. 의사는 며칠만 더 입원하면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라 씨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지만 아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엄마, 배고파? 준이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이 뭐 먹고 싶어? 죽. 아라 씨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죽 사올게. 아라 씨가 일어서려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승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은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죠. 아저씨다. 준이가 승준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제 나 안아줬던 아저씨. 아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승준은 도시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잤니? 응. 아저씨도 잘 잤어? 응. 잘 잤어. 승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준이, 밥 먹자. 죽 있어. 승준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전복죽이었습니다. 고급 한식당에서 가져온 것 같았죠. 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라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아라 씨. 승준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아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승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준이가 밥 먹는 동안 잠깐 복도로 나가시죠. 아라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화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준아, 엄마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밥 먹고 있어. 응. 준이는 죽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휴게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준이는 제 아들이 맞습니까? 아라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없다고요? 승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준이의 귀 뒤에 점이 있습니다. 박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표식이에요. 저한테도, 제 아버지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입니다. 아라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준이의 혈액형을 확인했습니다. 승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RH 음성 B형, 극히 드문 혈액형이죠. 저와 같은 혈액형입니다. 아라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라 씨, 제발. 승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아라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아들이에요. 승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혼자 말하지 않았다고요? 아라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줄 알아요? 그녀가 승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네, 4년 전에요. 당신이 저랑 헤어진다고 했을 때
당신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 빚 3억을 당장 회수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 대출을 S그룹 계열 은행에서 받았던 거예요. 승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그 대출을 즉시 상환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회사는 파산하고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였죠. 아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보고 천박하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한 계집애라고요. 그리고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했죠. 연락하면 우리 가족을 파산시키겠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라 씨, 그래서 떠났어요. 아라 씨가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알았어요. 임신한 걸요. 승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임신했다고, 아이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라 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워라. 그 한마디였어요. 그 애가 내 손자일 리 없다. 내년이 어디서 데려온 잡종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는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승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고도 네, 아라 씨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저는 4년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아이를 돌봤어요.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했고 월세가 밀려서 쫓겨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죠. 재벌 도련님이니까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저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에게 쫓겨난 거예요. 승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라를 쫓아냈을 뿐 아니라 임신 사실까지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것을요. 병실엔 저 혼자였어요. 아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산할 때요.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꽉 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파서, 무서워서, 외로워서.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찾을 때마다 당신을 원망했어요. 왜 날 찾지 않느냐고. 왜 우리를 버렸느냐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몰랐던 거잖아요. 당신 어머니가 전부 숨긴 거잖아요. 승주는 무릎이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년간의 오해,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4년.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버린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4년 동안 미안합니다. 승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라 씨, 사과하지 마세요. 아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제가 더 찾았어야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만하세요. 아라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아라 씨, 저는 이제 갈게요. 아라 씨가 돌아섰습니다. 준이가 낳으면 퇴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던 대로 살 거예요. 당신은 당신 삶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아라 씨, 승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4년간 혼자 고생하게 한 빚이 있습니다. 빚이라뇨. 아라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빚진 것 없어요. 당신도 저한테 빚진 것 없고요.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승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준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는 당신들을 지킬 것입니다. 아라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준의 손을 뿌리치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승준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라 씨가 떠난 후 승준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라가 겪었을 4년간의 고통,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을 외로움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호 실장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찾았습니까? 승준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네, 4년 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기호 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회장님께서 고아라 씨에게 직접 만나셨고 협박하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고아라 씨 아버지의 대출건도요. 회장님께서 은행에 압력을 넣어
조기 상환을 요구하셨던 흔적이 있습니다. 승준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의 전화와 문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한기호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부사장님께서 사용하시던 휴대폰이 회장님 측에서 압수되었고 고아라 씨에게 보내신 모든 연락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고아라 씨 휴대폰으로는 연락이 가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승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내 연락을 전부 차단했다는 겁니까? 네, 부사장님. 승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4년간의 오해, 그것은 모두 어머니의 계략이었습니다. 아라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아라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4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임신도 출산도 육아도 아무런 도움 없이, 아무런 지원 없이 오직 혼자서. 승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실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금 바로 본가로 갑니다. 부사장님, 지금 당장. 승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아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오해의 뿌리를 뽑아내야 했습니다. 승준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재벌가와 한 여인의 운명을 건 대결,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아라 씨는 준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죽을 다 먹고 다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천사처럼 맑은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아라 씨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빠 없이 키워서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간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 새벽에 일어나 부업을 하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를 뛰었던 나날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거짓말로 둘러대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준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그는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아라 씨는 두려웠습니다. 재벌가,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았으니까요. 4년 전처럼 또다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아이까지 빼앗길 수 있었죠. 승준의 어머니, 오미정 회장, 그 여자는 아직 건재했습니다. S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죠.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준이가 박씨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알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아라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승준, 4년 전 사랑했던 남자, 그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면. 아니, 안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낳는 것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아, 푹 자. 엄마가 지켜줄게. 아라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4년간의 오해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 4년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거대한 벽이 승준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한쪽에는 피를 나눈 어머니의 권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잃어버렸던 사랑과 아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박승준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운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택할 것인가.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병원을 나선 승준의 발걸음은 본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4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전해야 했죠. 검은색 승용차가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승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오미정, S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아버지 박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회장 직함을 물려받아 그룹을 이끌고 있었죠. 냉철하고 단호한 성격으로 사업에서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S그룹을 대한민국 10대 그룹 안에 들게 만든 것도 그녀의 공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 가문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그녀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죠. 4년 전 아라를 쫓아낸 것도 그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승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밤 9시 S그룹 본사 35층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안내하려 했지만 승준은 손짓으로 물리쳤습니다.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죠.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고급 원목으로 된 책상,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벽, 그리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이 모든 것이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오미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녀의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승준이 들어오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승준은 대답 없이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였죠. 오미정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훑어보더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기호가 찾아냈구나. 일 처리가 빠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어머니, 승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년 전 고아라 씨를 만났던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했다. 오미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널 지키기 위함이었다. 지킨다고요? 승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은 것이 지킨 것입니까? 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제 아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거짓말하셨습니다. 오미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거짓말? 난 널 보호한 거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 신분도 집안도 맞지 않는 여자가 S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는 없다. 넌 재벌가의 후계자야. 그에 걸맞은 여자를 만나야 해. 그게 어머니가 결정할 일입니까? 승준이 되물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할지는 제가 정할 일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오미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랑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 사랑으로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어? 사랑으로 경쟁사를 이길 수 있냐고. 넌 아직 어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저는 34입니다. 어머니, 승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S그룹 부사장입니다. 어린애 취급하지 마십시오. 부사장? 오미정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 덕분에 온 건지 알아? 내가 내 앞길을 닦아줬으니까 거기까지 올라온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말단 이사였을 거다. 승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승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신 사실도 아셨죠? 아라 씨가 연락했을 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숨기셨습니까? 오미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숨기셨냐고요? 승준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 피가 흐르는 아이란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4년 동안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라 씨는 혼자서 출산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미정 회장이 침묵했습니다. 승준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지워라. 그게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을, 어머니의 손자를 지우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부정하실 겁니까? 승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미정 회장은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가 없는 것이 내게 더 나았어. 넌 지금 부사장 자리까지 왔잖니. 만약 그때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넌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집안의 반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내 발목을 잡았을 거다. 그게 어머니가 정할 일이 아니었다고요. 승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했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오미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지. 그러면 지금도 선택할 수 있어.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 아이를 인정하면 난 널 후계자에서 배제할 거다. 승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 내가 그 여자와 아이를 선택하면 넌 더 이상 S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야. 부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할 거다. 내 미래냐,
그 여자와 아이냐 선택해. 승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후계자에서 배제할 작정이었죠. S그룹의 후계자.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교육이, 모든 경험이 그것을 위한 것이었죠. 후계자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작은 아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렀던 아이,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 그리고 아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온 여자, 지치고 초라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던 여자. 승주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준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미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후계자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예요. 4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미쳤구나. 오미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쳤어. 그 여자가 무슨 수를 써서 내 정신을 이렇게. 아라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준이를 제 호적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아라 씨와 준이를 지킬 겁니다. 나를 버릴 셈이냐? 오미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미를, 내 피를 나눈 어미를 버리고 그년을 택하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승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준이도 제 가족이고 아라 씨도 앞으로 제 가족이 될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도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그들을 위협하신다면. 그는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미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죠. 승주는 항상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좋아, 오미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아낼 거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부 캐낼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하셔도 소용없을 겁니다. 승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라 씨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두고 보자. 오미정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승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전쟁이. 다음 날 아침 승주는 S그룹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이는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열도 완전히 내렸고 기침도 거의 하지 않았죠. 의사는 내일이면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라 씨는 여전히 아이 곁에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승준이 병실에 들어서자 아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아라 씨, 승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준이는 마침 만화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빌려온 태블릿으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병실 한쪽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승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라 씨,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4년 전 자료입니다. 어머니가 했던 일들이 전부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박승준 마이너스 고아라 통신 차단 기록.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아라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통화 시도 247건, 문자 메시지 323건, 이메일 89건, 모든 연락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승준이 보낸 전화는 아라 씨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문자도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도 스팸함으로 자동 분류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아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동안 그녀는 승준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졌다고, 자신과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승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47번의 전화, 323건의 문자, 89통의 이메일.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어머니에 의해 차단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빠, 아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많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라 씨.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연락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전부 막았던 거예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라 씨가 임신한 사실도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아라 씨가 연락했을 때 전부 알았으면서도 나한테는 숨겼습니다. 4년 동안 아라 씨는 서류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어머니는 우리를 갈라놓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라 씨와 결혼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승준이 아라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 찾았어야 했어요. 어머니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아라 씨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라 씨는 승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4년간의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망과 슬픔,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여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라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어머니는 절대 우리를 인정 안 하실 거예요. 4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아요. 승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후계자 자리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라 씨와 준이를 선택하면. 아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러면 상관없어요. 승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계자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준이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아라 씨도. 하지만 오빠가 그동안 쌓아온 그것들이 아라 씨와 준이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승준이 아라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라 씨, 전 준이를 제 호적에 올릴 거예요. 법적으로 제 아들로 인정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지킬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아라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승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4년 동안 아라 씨와 준이 없이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공허한 삶이었는지 알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그가 아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준이 아빠예요. 그리고 아라 씨를 사랑해요. 그게 제 전부예요. 아라 씨는 한동안 말없이 승준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빠, 아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오미정 회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그녀는 비서실을 독촉했습니다. 고아라의 약점을 찾아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전부 캐내. 그 여자가 내 아들에게 걸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비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고용되었고 아라 씨의 과거가 샅샅이 뒤져지기 시작했죠. 오미정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그 약점을 찾아내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승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기호 실장을 불렀습니다. 한 실장. 네, 부사장님. 4년 전 어머니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을 때 회사 자금을 사용하셨죠? 한기호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 기록을 전부 확보해 주세요. 탐정 비용, 아라 씨 가족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동원된 인력 비용, 전부요. 한기호 실장이 망설였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회장님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공개하시면 회장님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승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힘으로 아라 씨와 준이를 협박하게 둘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그들을 위협하신다면 저도 대응해야 합니다. 한기호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임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임원 전체 회의요? 네. 안건은 2가지입니다. 승준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발표입니다. 준이를 제 아들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발표요. 두 번째는 회장의 경영 행위에 대한 검토권입니다. 4년 전 어머니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건에 대해 임원들의 검토를 요청할 겁니다. 한기호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회장님과 정면으로 충돌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승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후계자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약점을 잡고 있다면 어머니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한기호 실장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준비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승준은 본사 35층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요. 승준은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배웠습니다. 후계자로서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만나야 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운명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4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권력, 명예.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라와의 사랑, 그리고 아들과의 시간. 그것이 없었기에 그는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승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랑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임원 전체 회의가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준은 모든 것을 걸 것이었습니다. 후계자 자리도, 어머니와의 관계도, 모든 것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라와 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 특실에서는 아라 씨가 준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도 완전히 내렸고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라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빠가 생길 것 같아. 진짜 아빠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4년 동안 혼자 버텨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준이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미정 회장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쉽게 물러날 리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승준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라 씨는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우리 행복해질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 4년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거대한 벽이 승준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한쪽에는 피를 나눈 어머니의 권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잃어버렸던 사랑과 아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박승준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운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택할 것인가.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병원을 나선 승준의 발걸음은 본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4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전해야 했죠. 검은색 승용차가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승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오미정, S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아버지 박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회장 직함을 물려받아 그룹을 이끌고 있었죠. 냉철하고 단호한 성격으로 사업에서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S그룹을 대한민국 10대 그룹 안에 들게 만든 것도 그녀의 공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
가문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그녀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죠. 4년 전 아라를 쫓아낸 것도 그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승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밤 9시 S그룹 본사 35층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안내하려 했지만 승준은 손짓으로 물리쳤습니다.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죠.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고급 원목으로 된 책상,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벽, 그리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이 모든 것이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오미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녀의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승준이 들어오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승준은 대답 없이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였죠. 오미정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훑어보더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기호가 찾아냈구나. 일 처리가 빠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어머니, 승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년 전 고아라 씨를 만났던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했다. 오미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널 지키기 위함이었다. 지킨다고요? 승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은 것이 지킨 것입니까? 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제 아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거짓말하셨습니다. 오미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거짓말? 난 널 보호한 거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 신분도 집안도 맞지 않는 여자가 S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는 없다. 넌 재벌가의 후계자야. 그에 걸맞은 여자를 만나야 해. 그게 어머니가 결정할 일입니까? 승준이 되물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할지는 제가 정할 일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오미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랑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 사랑으로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어? 사랑으로 경쟁사를 이길 수 있냐고. 넌 아직 어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저는 34입니다. 어머니, 승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S그룹 부사장입니다. 어린애 취급하지 마십시오. 부사장? 오미정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 덕분에 온 건지 알아? 내가 내 앞길을 닦아줬으니까 거기까지 올라온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말단 이사였을 거다. 승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승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신 사실도 아셨죠? 아라 씨가 연락했을 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숨기셨습니까? 오미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숨기셨냐고요? 승준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 피가 흐르는 아이란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4년 동안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라 씨는 혼자서 출산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미정 회장이 침묵했습니다. 승준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지워라. 그게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을, 어머니의 손자를 지우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부정하실 겁니까? 승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미정 회장은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가 없는 것이 내게 더 나았어. 넌 지금 부사장 자리까지 왔잖니. 만약 그때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넌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집안의 반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내 발목을 잡았을 거다. 그게 어머니가 정할 일이 아니었다고요. 승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했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오미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지. 그러면 지금도 선택할 수 있어.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 아이를 인정하면 난 널 후계자에서 배제할 거다. 승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 내가 그 여자와 아이를 선택하면 넌 더 이상
S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야. 부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할 거다. 내 미래냐? 그 여자와 아이냐? 선택해. 승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후계자에서 배제할 작정이었죠. S그룹의 후계자.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교육이, 모든 경험이 그것을 위한 것이었죠. 후계자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작은 아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렀던 아이,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 그리고 아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온 여자, 지치고 초라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던 여자. 승주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준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미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후계자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예요. 4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미쳤구나. 오미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쳤어. 그 여자가 무슨 수를 써서 내 정신을 이렇게. 아라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준이를 제 호적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아라 씨와 준이를 지킬 겁니다. 나를 버릴 셈이냐? 오미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미를, 내 피를 나눈 어미를 버리고 그년을 택하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승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준이도 제 가족이고 아라 씨도 앞으로 제 가족이 될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도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그들을 위협하신다면. 그는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미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죠. 승주는 항상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좋아, 오미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아낼 거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부 캐낼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하셔도 소용없을 겁니다. 승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라 씨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두고 보자. 오미정 회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승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전쟁이. 다음 날 아침 승주는 S그룹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이는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열도 완전히 내렸고 기침도 거의 하지 않았죠. 의사는 내일이면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라 씨는 여전히 아이 곁에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승준이 병실에 들어서자 아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아라 씨, 승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준이는 마침 만화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빌려온 태블릿으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병실 한쪽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승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라 씨,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4년 전 자료입니다. 어머니가 했던 일들이 전부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박승준 마이너스 고아라 통신 차단 기록.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아라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통화 시도 247건, 문자 메시지 323건, 이메일 89건, 모든 연락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승준이 보낸 전화는 아라 씨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문자도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도 스팸함으로 자동 분류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아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동안 그녀는 승준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졌다고, 자신과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승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47번의 전화, 323건의 문자, 89통의 이메일.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어머니에 의해 차단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빠, 아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많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라 씨.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연락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전부 막았던 거예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라 씨가 임신한 사실도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아라 씨가 연락했을 때 전부 알았으면서도 나한테는 숨겼습니다. 4년 동안 아라 씨는 서류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어머니는 우리를 갈라놓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라 씨와 결혼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승준이 아라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 찾았어야 했어요. 어머니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아라 씨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라 씨는 승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4년간의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망과 슬픔,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여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라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어머니는 절대 우리를 인정 안 하실 거예요. 4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아요. 승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후계자 자리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라 씨와 준이를 선택하면. 아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러면 상관없어요. 승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계자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준이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아라 씨도. 하지만 오빠가 그동안 쌓아온 그것들이 아라 씨와 준이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승준이 아라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라 씨, 전 준이를 제 호적에 올릴 거예요. 법적으로 제 아들로 인정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지킬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아라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승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4년 동안 아라 씨와 준이 없이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공허한 삶이었는지 알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그가 아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준이 아빠예요. 그리고 아라 씨를 사랑해요. 그게 제 전부예요. 아라 씨는 한동안 말없이 승준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빠, 아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오미정 회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그녀는 비서실을 독촉했습니다. 고아라의 약점을 찾아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전부 캐내. 그 여자가 내 아들에게 걸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비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고용되었고 아라 씨의 과거가 샅샅이 뒤져지기 시작했죠. 오미정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그 약점을 찾아내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승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기호 실장을 불렀습니다. 한 실장. 네, 부사장님. 4년 전 어머니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을 때 회사 자금을 사용하셨죠? 한기호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 기록을 전부 확보해 주세요. 탐정 비용, 아라 씨 가족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동원된 인력 비용, 전부요. 한기호 실장이 망설였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회장님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공개하시면 회장님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승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힘으로 아라 씨와 준이를 협박하게 둘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그들을 위협하신다면 저도 대응해야 합니다. 한기호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임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임원 전체 회의요? 네. 안건은 2가지입니다. 승준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발표입니다. 준이를 제 아들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발표요. 두 번째는 회장의 경영 행위에 대한 검토권입니다. 4년 전 어머니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건에 대해 임원들의 검토를 요청할 겁니다. 한기호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회장님과 정면으로 충돌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승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후계자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약점을 잡고 있다면 어머니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한기호 실장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준비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승준은 본사 35층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요. 승준은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배웠습니다. 후계자로서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만나야 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운명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4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권력, 명예.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라와의 사랑, 그리고 아들과의 시간. 그것이 없었기에 그는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승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랑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임원 전체 회의가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준은 모든 것을 걸 것이었습니다. 후계자 자리도, 어머니와의 관계도, 모든 것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라와 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 특실에서는 아라 씨가 준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도 완전히 내렸고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라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빠가 생길 것 같아. 진짜 아빠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4년 동안 혼자 버텨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준이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미정 회장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쉽게 물러날 리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승준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라 씨는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우리 행복해질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S그룹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죠. 하지만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34층 대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5명의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S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었습니다. 각 계열사의 대표들, 재무 담당 이사, 법무 담당 이사, 그리고 사회이사들까지.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이 무엇인지 대략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테이블 맨 끝에는 오미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 외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정말로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죠. 그 맞은편에 박승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 밑에 그늘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한기호 실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임원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박승준 부사장의 개인 발표권, 두 번째, 오미정 회장님의 경영행위에 대한 검토권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장의 경영행위에 대한 검토권이라니 그것은 사실상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사장이 회장을 겨냥한 것이었죠. 오미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한기호 실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승준 부사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승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5명의 임원들, 그리고 어머니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부사장에게 아들이 있다니,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재벌가에서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승준은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4살 된 고준입니다. 어머니는 고아라 씨이며 현재 우리 회사 디자인실 채용 후보자이기도 합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죠. 하지만 승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준이를 제 호적에 공식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아라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오미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더 할지 지켜보려는 것이었죠. 승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영역을 발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안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4년 전의 기록입니다. 승준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오미정 회장님께서는 4년 전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자금과 인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와 고아라 씨의 관계를 끊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습니다. 고아라 씨의 신상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압력을 넣었죠. 그리고 저와 고아라 씨 사이의 모든 통신을 무단으로 차단하셨습니다. 승준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비 800만 원, 비서 동원 인건비 500만 원, 기타 경비 700만 원, 총 2천만 원 상당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S그룹 규모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행위 자체였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승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미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승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넌 지금 내 어미를... 아니요. 승준이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장님께서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셨습니다. 승준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아라 씨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숨기고 방치하셨습니다. 4년 동안 제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고 고아라 씨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미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너를 위한,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S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여자를 쫓아낸 것뿐입니다. 저를 위한 것이었다면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야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승준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S그룹 윤리강령 제3조, 임직원은 정직하고 투명해야 하며 회사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회장님은 이 조항을 위반하셨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형사적으로 고소하지는 않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이 형사 고소를 당하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승준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미정 회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해임,
그것은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해임을 요구하다니, 그것도 임원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오미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승준아, 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내 어미야. 널 낳고 키운 어미란 말이다. 그런 어미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어머니. 승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선을 넘으셨습니다. 4년 전에도 지금도.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하셨죠. 아라 씨와 준이를 선택하면 후계자에서 배제하겠다고. 그리고 아라 씨의 약점을 찾아서 저를 눈뜨게 해주겠다고요. 임원들의 시선이 오미정 회장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보다 제 아들이 중요합니다. 후계자 자리보다 제 가족이 중요합니다. 승준이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임직원의 개인 통신을 무단으로 차단하고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사람이 S그룹의 회장 자리에 적합합니까? 임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죠. 승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저를 지키려 하셨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임 투표를 요청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임원들은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미정 회장은 그동안 S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녀의 경영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승준이 제시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개인 통신 차단, 그리고 4년간의 은폐. 만약 이것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S그룹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아들의 연인을 쫓아내기 위해 회사 자금을 썼다는 것, 손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4년간 숨겼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임원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정 회장의 편에 서면 당장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일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회장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죠. 반면 승준의 편에 서면 회장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승준이 제시한 증거가 명백한 이상 법적으로는 승준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승준은 이미 후계자 자리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었죠. 한기호 실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미정 회장 해임건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미정 회장이 임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감히 손을 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이사 김영수 씨였습니다. 60이 넘은 노신사로 S그룹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찬성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회장님께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묵인하면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됩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 박철호 씨였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회사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드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법무 담당 이사가 손을 들었고 계열사 대표 2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결국 15명 중 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수였습니다. 한기호 실장이 선언했습니다. 찬성 9표, 반대 6표.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오미정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죠. 너희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쉬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계속 오미정 회장 편에 서 있다가는 자신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승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미정 회장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승준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어머니께서 먼저 선을 넘으셨습니다. 승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가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 수많은 주주들 그리고 고객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준이와 아라 씨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투명한 미래도 지킬 것입니다. 오미정 회장은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내가 이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난 내 어미다. 이 일이 끝난 후에도 내 어미일 거야. 언젠가 내가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녀가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 잘해줘라. 내 손자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승주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한 도로들,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준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어머니를 회장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피를 나눈 어머니를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지만 결국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러나지 않는 한 아라와 준이는 계속 위협받을 것이었으니까요. 승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 씨, 끝났습니다. 끝났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사회가 끝났어요. 어머니께서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라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승준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아라 씨와 준이를 위협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지킬게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4년 동안 혼자 버텨줘서, 준이를 지켜줘서. 승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라 씨, 지금 병원이죠? 곧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은 승주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승주는 아라 씨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준이는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아라 씨는 짐을 챙기다가 승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라 씨도 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4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이제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아저씨, 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이가 침대에서 내려와 그에게 달려오고 있었죠. 아저씨, 나 다 나았어. 이제 안 아파. 승준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이 많이 나았구나. 잘했어. 준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나 집에 가도 돼? 그럼 집에 가자. 승준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라 씨, 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이를 내려놓고 아라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승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약혼 반지였죠. 아라 씨, 4년 전에 하려다 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아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이제야 당신에게 제대로 된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시작해주세요. 다시는 당신과 준이를 혼자 남겨두지 않을게요. 영원히 지킬게요. 아라 씨는 한동안 말없이 승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승준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라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준이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엄마 반지 예쁘다. 아라 씨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아, 이 아저씨, 이제 아저씨가 아니야. 그럼 뭐야? 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승준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사실 준이 아빠야. 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빠? 응, 아빠야. 미안해. 지금까지 곁에 못 있어서. 이제부터는 계속 함께 있을게. 준이는 잠시 멍하니 승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승준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나 아빠 생겼다. 승준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 동안 곁에 있지 못한 아들,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준아, 아빠야. 이제 아빠가 옆에 있을게. 며칠 후 아라 씨는 S그룹 디자인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면접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물론 승준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녀의 실력도 인정받았죠. 대학 시절 쌓았던 디자인 실력, 그리고 4년간 틈틈이 그렸던 작품들이 면접관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라 씨는 준이의 손을 잡고 S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준이는 회사 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예정이었습니다. S그룹은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아라 씨는 이제 아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아, 여기가 엄마 회사야. 아라 씨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와, 크다. 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는 거야. 준이는 여기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면 돼. 엄마 일 끝나면 데리러 올게. 네.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와? 응. 아빠도 여기서 일해. 나중에 아빠가 보러 온대. 좋아. 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아라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4년 전 반지하 방에서 울며 밤을 지새우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일자리가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승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해맑은 미소, 사랑하는 여인의 당당한 뒷모습, 그것이 그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버렸을지라도 그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얻었으니까요. 승준은 천천히 걸어가 아라 씨와 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침부터 뭐해요? 아라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 보러 왔죠. 가족이라. 아라 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승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준이가 승준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나 오늘 어린이집 가. 그래. 재미있게 놀아. 아빠 나중에 보러 갈게. 약속이야? 약속? 승준이 아이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4년간의 아픔과 오해, 그리고 이별, 그 모든 것을 넘어 그들은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라는 것을요. 그리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4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한 여정, 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랑의 약속,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렸던 4년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남은 시간을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천천히 마치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그들의 관계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고아라, 박승준, 그리고 준이 세 사람에게 비로소 진정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주말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죠.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고 공원에는 봄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가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7살이 된 준이는 넓은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주를 꼭 쥐고 있었죠. 하늘 높이 날아오른 연이 바람을 타고 춤을 추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예쁜 연이었습니다. 아빠, 연이 더 높이 날아요. 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죠. 그래. 우리 준이 최고다. 승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들 옆에 서서 함께 연주를 잡고 있었습니다. 37살의 나이. 한때 냉철하고 차가운 재벌가 후계자로 불렸던 남자는 이제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랑 같이 잡아야 더 높이 날지. 자, 이렇게 해봐. 승준이 아들에게 연 날리는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줄을 살짝 풀어주고 바람이 약해지면 당겨주는 것. 준이는 아빠의 말을 열심히 듣고 따라했습니다. 우와, 진짜 더 높이 날아요. 아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승준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가고
밤에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 그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회장직에서 해임시키고 아라와 준이를 지키기 위해 재벌가의 권위와 맞서 싸웠죠. 그 결과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재벌가 내부에서는 페르나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1년 후 그는 S그룹의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사회의 임원들은 그의 결단력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전임 회장과 달리 그는 투명하고 원칙적인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37살 S그룹 역대 최연소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회장 직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라는 이름이었죠. 아빠, 나 목말 태워줘요. 준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래, 목말 태워줄까? 승준이 아이를 번쩍 들어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우와, 높다. 나 키가 제일 커요. 승준이 아이를 목말 태운 채 잔디밭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서 아라 씨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와 평화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때 반지하 방에서 새벽마다 재봉틀을 돌리던 여자, 아들의 약값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여자, 면접장에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여자,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S그룹 디자인실 과장, 3년 만에 2번이나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 실력은 회사 내에서 인정받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물론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부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라 씨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승준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죠. 뭘 그리세요? 옷이요. 언젠가 만들고 싶은 옷. 예쁘네요. 디자인 전공이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재벌가 아들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친절한 남학생이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그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7년이 지나 다시 벚꽃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별과 고통, 오해와 눈물,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던 4년, 다시 만나서 진실을 알게 된 날, 재벌가와의 싸움, 그 모든 것을 지나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행복이 있으니까요. 아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남편과 아들에게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 뭐해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준이가 승준의 어깨 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목말 태워줬어요. 나 되게 높아요. 그래. 우리 준이 키가 제일 크네. 아라 씨가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승준이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준이는 다시 연을 잡으러 뛰어갔죠. 아이는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녔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기관지가 약해서 환절기마다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라 씨가 승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빠, 무슨 생각해요? 응. 승준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 그의 눈빛이 조금 아련해졌습니다. 7년 전 벚꽃 날리던 캠퍼스에서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4년을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이런 평범한 행복을 더 일찍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아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새벽에 재봉틀 앞에 앉아서 눈물 흘린 적도 많았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원망도 했어요. 그녀가 승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쉽게 얻은 행복은 쉽게 잃어버리지만 어렵게 얻은 행복은 그만큼 소중하게 지키게 되잖아요. 승준이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아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머니와 맞서던 날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어머니를 해임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저와 준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승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4년 동안 혼자서 준이를 키워줘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다시 만났을 때 저를 받아들여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죠. 마치 축복하듯이. 엄마, 아빠, 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와요. 연이 더 높이 날았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아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연주를 잡았습니다.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연분홍 벚꽃,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재벌가의 권위도, 세속적인 명예도 이들이 되찾은 가족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승주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와의 화해. 3년 동안 그는 꾸준히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몇 마디 하지 않고 끊어버렸죠.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긴 어머니의 상처가 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고 생신에는 꽃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배달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길지 않은 편지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준이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짧은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잘 있다. 감기 조심해라. 준이 사진 보내라.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승준아, 언제 한번 들러라. 그 짧은 문자에 승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미정 전 회장은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저택도, 고급 승용차도, 화려한 사교 모임도. 그녀는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S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케이크를 서빙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그 생활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주변에는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만 있었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카페에 오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을 되돌아볼 시간. 4년 전 아라 씨에게 했던 행동들, 아들의 연락을 차단했던 것,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던 것, 그 모든 것이 옳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S그룹의 명예, 가문의 체면, 재벌가의 품위, 그런 것들이 아들의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손자 준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4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무리 합리화하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라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승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정 전 회장이 창밖을 보다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승준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라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준이가 서 있었죠. 할머니, 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 왔어요. 오미정 전 회장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달려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준이가 그녀에게 안겼습니다. 작은 팔이 할머니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저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오미정 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습니다. 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준이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순수한 눈동자였습니다. 아이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죠.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할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이에게는 그저 가끔 만나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오미정 전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승준과 아라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습니까? 승준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미정 전 회장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끌어내린 아들을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죠. 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요. 그래, 잘 지냈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승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준이가 이번에 학교에서 그림 대회 1등 했습니다. 그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오미정 전 회장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준이. 그 옆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죠.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이가 직접 그렸어요. 아라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려달라고 해서요. 오미정 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그렸습니다. 가족 그림에 자신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었죠. 승준아, 아라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널 지키려다가 내 행복을 빼앗았구나. 아라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다. 준이에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주겠니? 이 늙은이를 용서해주겠니?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라씨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미정 전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미정 전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미워했어요. 왜 저에게 그런 짓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라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아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마음은 이해해요. 그녀가 오미정 전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가족으로요. 오미정 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서, 그것은 그녀가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평생 용서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승준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승준아, 이제 자주 뵐게요. 준이도 데리고 올게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손자가 크는 것 봐야 하잖아요. 오미정 전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한때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아이. 하지만 지금은 자신보다 훨씬 성숙하고 현명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오래 살아야지. 우리 준이가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뽀뽀해 줄게요. 아이가 할머니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오미정 전 회장이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승준과 아라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4년간의 증오와 오해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과 욕망은 결국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은 것은 사랑뿐이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이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페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오미정 전 회장이 직접 가꾼 정원이었죠. 장미와 튤립, 그리고 벚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벚꽃이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준이가 한 손으로는 아빠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같이 걸어요. 아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승준과 오미정 전 회장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미소가 번졌죠. 가자, 준아. 승준이 아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라 씨는 그 뒤를 따르며 승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네 사람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반지하의 어둠 속에 갇혀 절망했던 여인, 어머니의 강압에 모든 것을 잃었던 재벌 후계자. 그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혼자서, 때로는 함께, 그리고 다시 만나 진실과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라씨, 승준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 아라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오빠. 준이가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저 사랑해요? 당연하지. 승준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도. 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벚꽃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아름다운 하늘이었죠. 그 아래로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종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제 이들의 삶은 끝없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반지하 방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 4년간의 오해를 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재벌가의 권위에 맞서 가족을 지킨 아버지의 용기,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화해와 용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이야기처럼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되돌아봤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소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이 이야기를 보며 생각난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